안녕하세요. 경희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지금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지금 공황장애 발작을 겪은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일주 또는 한 달 또는 1년 정도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황발작이 없는 지금 이 시점이 공황발작이 다 나은 것일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공황발작이 없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황발작이 없는 지금 이 시기가 조용히 재발이 준비되고 있는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치료의 모든 초점은 바로 공황발작을 어떻게 막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황 발작 자체는 치료의 절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황장애를 직접 겪었고 또 임상에서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치료하면서 오늘 그 절반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공황 발작을 막는 것이 치료의 모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치료의 절반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황발작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정상적으로 아주 편한 상태에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공황장애를 경험하신 분들은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황장애를 겪지 않은 분들은 공황발작이 없을 때 대부분 겉보기에는 멀쩡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황발작을 겪고 나서 공황발작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뭔가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신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 아임상 단계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불편은 한데 병원에 갈 만한 정도는 아니면서 내가 그렇다고 편한 상태는 아닌 그런 뭔가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소화가 좀 덜 된다거나 좀 어지러운 느낌이 계속 있다든가 또는 심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좀 두근두근 한다든가 숨을 쉬는데도 여전히 뭔가 답답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병원에 갈 만큼은 아니면서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자들은 이제 잔여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럼 편한가?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결코 심리적으로도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공황발작을 겪고 나서 환자들은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즉, 공황발작이 또 언제 올지 몰라서 언제 올까 매우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끊임없이 내 몸에 무슨 중병이 난 것은 아닐까라는 건강 염려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은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예기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들,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곳, 그리고 내릴 수 없는 고속버스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은 지하철 같은 이러한 밀폐된 공간들을 회피하게 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또 병원을 찾게 되는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격이 좀 예민하거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공황장애가 나오면 저절로 없어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황발작과 더불어 나머지 공황장애 치료를 해야 되는 절반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발작과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지속적인 경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꺼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예기불안이 생기는 걸까요? 한번 사람의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황발작과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뇌에서 서로 다른 회로를 통해서 주로 작동을 합니다. 주로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도체가 이 관련된 증상들을 맡고 있는데요. 이 편도체에서 작동하는 것은 눈앞에 가시적인 위협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격렬하게 나타나지만 대신 굉장히 짧게 지속됩니다. 이에 반해서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편도초 옆에 이제 작은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BNST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분계선조 침대핵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분계선조 침대핵 BNST에서 불안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ENST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위험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만 있다면 BNST가 켜져서 잘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BNST는 외부 위협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한 위협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BNST가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내부 감각 정보가 뇌섬엽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 뇌섬엽이 심박수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자율신경과 관련된 내장의 신호들을 BNST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은 이 BNST가 작동을 하게 될 때는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내부의 감각마저도 위협적인 감시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이 BNST가 작동시키는 방식은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내부의 신호까지도 감시하는 위협 체계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NST가 작동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RF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에 대응하게 되는 이런 스트레스 대응 체계를 이제 작동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NST가 만들어내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산을, 예측에 대한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몸에 새겨지는 회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마음먹은 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몸에서는 이런 부분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뇌에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편도체나 BNST에 개입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하는 치료가 바로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치료이고 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지행동치료가 닿지 못하는 영역, 그 절반의 영역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발작이 무서워서 피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불안과 회피 반응이 앞서 말씀드린 BNST를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게 될수록 여기는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더 강해지고 우리 몸에는 경계 신호가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발작을 한번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몸에서 예기불안이 생기고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기준선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더욱 경계 상태가 되면서 언제든지 작은 자극에도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문턱값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심장의 두근거림이나 호흡이 좀 가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작은 자극에 의해서 공황 발작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BNST가 만들어내는 이제 불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발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역설적으로 공황을 더 만들어내는 이런 바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정말 조심을 잘했는데 왜 또 재발이 되는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공황 발작에 대한 회피, 예기불안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작이 없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작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준선이 내려와 있지 않다면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공황장애 치료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을 때보다는 치료가 어느 정도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살만해 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치료에서는 발작이 없는 것과 진짜 원인이 해결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기불안이 지속되면서 기준선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황장애 예기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공포기억을 소거하는 것입니다. 자, 공포기억을 소거한다는 것은 공포기억을 지우고 없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이기고 상쇄할 만한 그 어떤 경험과 기억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공포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치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공포기억을 해소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몸에 남아있는 불안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기준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먹었다고 해서 쉽게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의 박동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그리고 수면 같은 신체 상태들을 조절을 해서 아래에서부터 이것들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부터, 몸에서부터 조절해 나가는 이 방식을 이제 상향식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공황 발작이 터졌을 때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해결 방법들은 공황 발작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쌓아두어 가신다면 공황 발작이 닥쳤을 때 이것을 준비한 분과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완전히 다른 자리에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기준선이 어디에서부터 올라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료의 영역으로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장드리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좀 종합한다면 발작이 없는 것이 치료의 끝이 아니라 발작이 없는 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예기불안과 건강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기준선을 낮춰가는 것이 나머지 치료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을 책 공황은 왜 재발하는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황과 불안을 관리하는 데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미라케어라는 앱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으로 이해하시고 앱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신다면 공황을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